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됐어. 이제 지방 방송 꺼야 돼. 그냥 공영 방송만 하는 걸로. 아시겠죠? 자,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처음 뵙네요, 그렇죠? 근데 기간은 8월이고 70일 남았습니다. 요거 마무리 잘 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수업 들으시면서 혹시 어려우면 눈빛 좀 보내주세요. 눈빛을. 이해 안 돼요? 이런 눈빛 보내주면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수업하면서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거두줄 메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학계론 시험에서는요, 특히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틀린 것은 반드시 시험지에 밑줄을 쳐줘요. 왜? 틀린 거 잘 골라내라고. 교수님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서는 줄 안 쳐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이니까 반드시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답부터 한번 보죠. 3번인데 건부지의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 나지보다 어떻게 평가돼요? 높게가 아니라 뭐? 자, 낮게 평가되죠. 그러면 봅시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건부지가 뭐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바닥 토지? 건물이 부착되어 있는 바닥 토지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게 토지라면 이 상태는 뭐예요? 토지는 여기 썼잖아, 그러니까. 토지 말고.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낮이라고 얘기하죠. 이 낮자가 헐벗을 낮자죠. 맞죠? 그러면 낮이에는 사법상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죠. 맞죠? 공법상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나체로 집에 있어도 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공연 음란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낮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부동산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다 칩시다. 자, 지었는데 그러면 요 부분이 뭐예요? 몰라. 방금 설명했잖아. 건물이 부착되어 있는 토지라니까? 그럼 여기 뭐예요? 됐죠? 건부지고요. 큰일 났네. 눈빛이 안 좋아요. 눈빛이 이거 약간 기초반을 해야 되는 느낌이야.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공지죠. 자, 여러분, 그럼 지문에 보면 건부지 가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뭘 물어본 거예요? 여기 있는 땅이 가치가 감해진대요. 왜요?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최유효 이용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미 이 땅에 내가 원치 않는 건물이 부착되어 있으니까, 맞죠? 부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가 더해지겠어요? 감해지겠어요? 감해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눈빛을 보니까 다 아는데 왜 그래? 라고 하시는데 알았어요. 내가 빨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금 나한테 다 아는데 왜 설명하지? 알겠어요? 자, 낮이란 건물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맞죠? 낮이는 지상권이나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없다. 공법상 제한은 있다. 그쵸? 오케이.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맞죠? 마지막 5번 건부지 건물은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맞죠? 낮이에 비해 최유효 이해 기대 가능성이 낮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원칙이 요거죠. 그러면 건부 증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토지 이용 규제 등 공법상 규제로 인하여 건부 증가가 되는 예외가 있다. 지문만 들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원칙은 뭐예요? 건부 감가인데 토지 이용 규제 등 공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뭐예요? 건부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1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번 넘어오세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비율로 증액하여, 그쵸?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액을 늘려간대요. 잠깐만. 원금 균등 상환이랑 원리금 균등 상환이랑 세 번째 뭐 있어요? 체증식. 우리는 요거를 다른 말로 점증식 상환 방법을 얘기를 하죠. 잠깐만. 그러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데 지문에 가장 자주 나오는 건 뭐예요? 장래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증가 아니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이게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답은 몇 번? 2번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과 체증식 상환 방법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자,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림을 그려놓고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이죠. 그러면 원금을 똑같이 갚는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원금을 똑같이 갚습니다. 이게 원금이에요. 자, 일단 그림부터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죠. 오케이. 감 잡았어. 자, 여러분 여기 가로 X축은 뭐예요? 몰라요. X축, 그러니까 요 축이 뭘까요, 여러분? 몰라요. 요거의 기간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요 가로축은, 세로축은 뭘까요? 세로축 뭐예요? 금액. 상환 금액인 거예요. 오케이? 감 잡았어요? 그럼 여기가 초기이고 여기가 금액이 아니라 말기라고. 무슨 금액이? 금액 여기 있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기 노란색 칸은 다 이자예요. 이자 상환액, 이자 상환액이에요. 감 잡았어요? 자,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을 갚는 이 금액이 어때요? 똑같죠? 초기부터 말기까지. 그러면 기간은 원리금보다 짧아요, 길어요? 지금 이거랑 지금 길이 차이가 안 느껴져요? 요만큼이고 이건 이만큼인데 길이가 더 짧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빚을 갚는 기간이 더 짧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짧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게 원리금이죠. 그러면 초기에는 원금은 작고 이자는 많이 갚죠. 감 잡았어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의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만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가 하나가 보여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자 상환액이 줄어든다면 안 돼. 감소한다. 이자 납부액이 감소한다. 맞죠? 처음에 이자 납부액 이만큼 내다가, 그쵸?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요만큼만 내게 되겠죠. 처음에 이만큼 내다가 마지막에 요만큼 내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과 체증식 상환 방식인데, 체증식 상환 방식은 여러분 그냥 요렇게 제일 길게 그리면 되세요. 아이씨 왜 이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 제일 긴 거예요. 긴데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을 확실하게 이 그림을 머리에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뜨면은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겠지. 감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 자금 회수가 가장 빠른 거는 원금, 원리금 상환 중에 뭐예요? 원금. 그쵸? 기간이 짧으니까. 다시 물어보죠.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상환 방식은 세 가지 중에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초기에 돈을 많이 내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봐봐, 지금 지문을 안 보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야. 누구예요? 수익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점증식은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되는 미안해요.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유리한 거고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간이 가장 빨리 갚고 초기부터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요. 아시겠죠? 실제로 은행을 가시면 여기 한 70%? 여기 한 20%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다 이걸로 빌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로또가 되거나 어떤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빨리 이걸로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왜요? 이자 상환액을 가장 적게 내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요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요거 그림 생각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3번입니다.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1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의 교환의 대가로서 지불한 금액이다. 맞죠? 지불한이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죠. 맞아요? 2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걸 포함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자, 여기 잠깐만. 이게 여러분 가격이 1,000원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저한테 지금 10,000원에 팔면 저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왜 안 사겠어요? 나 2교시, 3교시 하지 마?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있죠? 저한테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1,000원이어도 10,000원에 사야 되겠죠.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있으니까. 전자치만 써야 된다고 2교시, 3교시, 4교시에.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래서 가치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가치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가격은 몇 개? 한 개. 1,000원. 가치는 저한테는 10,000원, 여러분한테는 없고.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3번 보세요.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에요? 과거 값이죠. 맞죠? 여기서 했잖아. 그러니까 1번 지문과 3번 지문, 2번 지문과 3번 지문이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아시겠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무슨 값이에요? 미치겠다. 미래값은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거 10,000원 주고 사겠다고. 왜? 2교시, 3교시, 4교시 해야 되는 거니까. 9시, 10시에 해야 되는 거니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로 가지고 온 가치가 얼마라고? 10,000원이라고. 아시겠죠? 작년에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가치와 가격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헷갈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글자 두 개만 쓰면 되는데 기대감이 너무 커 보이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얘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되지. 쓸 줄 알지 나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자,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고 이것만 해요. 자, 아까 가치와 가격을 현재인지 과거인지 헷갈린다 그랬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미래의 값이 나오는 경우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가치는 현재 값이에요, 과거 값이에요, 미래 값이에요? 현재 값이죠. 이건 감 잡았죠? 내가 이거 지금 10,000원 주고 사겠다고 2교시, 3교시, 4교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현재 값 헷갈리더라고요. 자, 보세요. 요렇게 쓰시면 돼요. 가격이죠. 가격이죠. 무슨 값? 과거 값. 요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돌려보내니까 그분 맞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가격은 무슨 값? 과거 값. 아시겠죠?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답은 몇 번? 3번이었고요.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것으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나는 10,000원. 그쵸? 5번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당연히 다양하겠죠. 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가격이 과거값이고 가치가 현재값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다음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 개정 사항이 많아서 손을 많이 댄 문제예요. 참고로요. 자, 주택의 유형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잠시만요. 주택의 유형이라는 말이 딱 뜨면 우리는 건축법에 있는 주택과 주택법에 있는 주택이 다르다는 것부터 떠올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공법상 너무 깊어지니까 그건 됐고, 주택에는 두 가지 뭐가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하면 단독 그리고 뭐? 공동주택이 있죠. 됐어요? 단독주택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죠. 단, 다다, 공이 있죠. 그렇죠? 단독주택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다 중주택, 다 가구주택, 공간이 있죠. 자, 생각해 봅시다. 다중주택이건 다가구주택이건 둘 다 몇 층이야? 3층이야. 3층이야. 됐죠? 면적은 660제곱미터로 다 개정이 됐죠. 다 660제곱미터예요. 자, 우리 이제 쓰면 안 되지만 물론 몇 평? 200평이야. 감 잡았죠? 그래서 3층 660제곱, 3층 660제곱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런데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 이하예요? 왜요? 그렇지. 다가구주택이니까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맞죠? 다가구주택은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숫자에 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 19세대. 다가구 있잖아요. 다가구. 그렇죠? 19세대 이하예요. 자, 대한민국은 단독주택의 나라예요? 공동주택의 나라예요? 공동주택의 나라죠. 75% 넘습니다. 80%에 육박하고요. 공동주택 첫 번째 뭐? 아파트가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연립 있죠. 세 번째 뭐? 다세대. 우리가 보통 빌라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 뭐? 기숙사. 요거 개정 내용이 좀 있는데 나중에 문제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일반 기숙사랑 임대형 기숙사로 나뉘어졌어요. 최근에. 자, 아파트 몇 층? 5층 이상. 그쵸? 연립 몇 층? 4층. 맞죠? 이하예요. 다세대 몇 층? 4층이야. 특이점이 없어요. 둘 다 역시 660제곱미터인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죠. 연립은 660 어떻게 돼요? 초과예요, 이하예요? 초과.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공부를 시작했죠? 공부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연초에 하는 거예요. 연초에. 부동산 공부 언제? 연초에. 연립 뜨면 뒤에 초과가 보이는지 그걸 보라고. 아시겠죠? 우리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 치잖아. 그러니까 연초에 공부를 시작해야지. 늦어도 3월에 시작을 해야지. 애들 방학이니까 학교 보내놓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연립은 뭐다? 초과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이게 건축법 시행령상에서 주택에 대한 분류입니다. 아시겠죠? 주택법에서는 요거 두 개가 없어져요. 주택법을 포함하면 공간형 기숙사가 없어진다. 들으면 두세요. 나중에 박호수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교수님, 건축법이랑 주택법이랑 차이가 있어요. 건축법에는 공간과 기숙사를 포함하고 주택법에는 없어요. 이러면 어쩌라고 이러실 거예요. 아시겠죠?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실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 들어는 봤다. 아시겠죠? 그렇게 아는 척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연립 딱 떴어요. 뒤에 안 볼 거야. 아시는 거 얘기해 주세요. 연립 아는 거 얘기해 달라고. 또 160제곱? 초과 이하. 맞죠? 뒤에 봅시다.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틀렸죠? 맞죠? 층수는 맞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가구 나왔어요. 뒤에 보지 마. 자, 몇 층? 3층. 맞죠? 면적은 660 제곱미터 이하. 맞아요? 그럼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4교층. 틀렸죠? 맞죠?
3번 다세대 주택은 뒤에 보지 말고 몇 층이야? 공동주택이잖아. 4층이야. 면적 역시 660제곱. 면적은 맞는데 층수가 안 맞다. 맞죠? 4번이에요.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이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이거 바닥 면적이에요. 이거 왜 오타 났지? 시험지엔 제도되어 있나요? 시험지엔 제도되어 있죠? 이거 제가 수정했어요, 다. 원래 이거 바닥 면적이에요. 여러분 시험지에는 바닥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계층이다. 맞아요, 틀려요? 답은 4번이에요. 잠깐만. 여기서 보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중주택이라는 말이 딱 나왔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듣고만 넘어가셔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욕실은 실별로 다 있지만 밥할 수 있는 취사시설은 각 세대별로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럼 다중주택에서 완벽히 한 거예요. 자, 독립된 주거시설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는 말은 씻을 수는 있지만 밥해 먹는 거는 세대별로 다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대별로 다 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취사시설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이해됐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한번 보시죠. 도시형 생활주택 나왔죠? 우리 그 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얘기해요? 도생이라고 얘기해요? 도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몇 세대예요? 몇 세대? 스파르타 영화 300 있죠? 그걸 보면 전 이게 떠올라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분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파르타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300세대. 그쵸?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 주택. 이게 원래는요 원룸형 주택이었어요. 원룸형 주택에서 뭘로? 소형 주택으로 개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포인트 잠깐만.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첫 시간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쓰고 싶으면 쓰세요. 안 써도 돼요. 듣다가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잠깐만 봅시다.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요? 맞죠? 그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300도 중요한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엇을 적용 안 한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물론 경제자유지구나 관광특구에서도 안 해요. 근데 그건 물론 공법적인 상황이니까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학계론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어디서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요. 아시겠죠? 저렇게 신림동이나 노량진 같은 데 가시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약간 좀 고시하는 분들 가시면요 도시형 생활주택 엄청 많아요. 눈에 보이실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4번의 답은 4번 다중주택이었습니다. 됐죠? 자, 5번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에요.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대요. 내가 조합원이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나가래요. 일단 감 잡았어요? 요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 봅시다. 아시겠죠?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다고 KCC에. 근데 이거 재건축하다 나가래요. 나 원래 조합원이었다고. 여기 살고 있었으니까. 그쵸? 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랍니다. 자,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건설 자재값이 올라가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긍정, 부정? 부정. 자, 잠깐만. 특히나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했어요. 조합 입장에서는 좋아요, 싫어요? 좋죠. 왜요? 내가 다시 들어갈 때 가격이 조금 더 싸질 수가 있으니까. 일반 분양이 비싸단 말은 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감 잡았죠? 그러니까 여기 안 살던 사람이 다시 들어올 때는 돈 많이 주고 들어오고 나는 원래 살았던 사람이니까 다시 들어갈 때는 분양 부담금이 더 낮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긍정, 부정? 긍정. 조합원 부담금 인상돼요. 대놓고 얘기 안 해? 좋아요, 싫어요? 싫죠. 용적률이 할증 늘어나는 거죠.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이주비. 그러니까 이 집 짓는데 잠깐 이사 갔다 와야 돼. 자, KCC 부시는데 우리 두산으로 이사 가요. 그럼 돈 빌려야 되겠죠. 근데 그 금리가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공사가 늘어난대요. 좋아요, 싫어요? 기부 체납이 증가한대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기부 체납이 그거예요. 뭐 도로 짓고 공원 짓는데 땅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답은 네 개라고 하고 3번 해야 돼요. 만약에 저한테 이거 찍었다가 틀리시면은 진짜 잡으러 갑니다. 진짜 집까지. 아시겠죠? 반드시 4개라고 쓰시고 4개 있는 곳 찾아서 답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네. 특히나 이런 실수, 잔실수 되게 많이 해요. 4개라고 해놓고 답 4번 찍는다니까. 넘어오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꼭 개수 푸는 문제는 개수를 종이에 쓰고 빈 곳에 쓰고 답지 넘어오셔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틀린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4개라고 풀었잖아요. 근데 이거 찍고 나오잖아요. 내가 틀린지도 몰라요. 나중에 답 매기면서 알게 되지. 답이 3번이지? 이러 4개잖아. 이렇게 돼요. 한두 개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수없이 많이 봤어요. 한두 개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개수 구하는 문제는 시험지에다가 개수를 쓰고 개수를 찾아서 동그라미 하시고 답 체크하라고. 아시겠죠? 요 실수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당락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6번입니다.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대요. 잠깐만. 곡선을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하셔야 되죠. 증가, 우. 무슨 말이고 싶죠? 자,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는요.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어디로 간다고요? 우측으로 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할 때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증가하시면 되고요. 제가 증가라고 얘기하면은 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느낌 있게 해야 돼. 증가하는데 우 감소 좌 누가 몰라요. 근데 증가 우 해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그럼 감소하면 반대로 가겠네? 왼쪽으로 가겠네? 좌측.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자고. 그렇죠? 좌측으로 갔대요. 무슨 뜻이에요? 감소. 뭐가 감소? 그렇지. 수요 감소라고 쓰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수요 감소하는 거 몇 개예요? 3개. 자, 봅시다. 소득 증가,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대요. 공급이 증가하겠지. 알 바가 아니야. 인구가 감소했대요. 수요 감소. 맞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대요. 사러 가요? 수요 증가. 됐어요?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했대요. 싫대요. 수요 감소. 자, 문제는 요거죠.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자, 수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수요 감소가 되죠. 자, 봅시다. 대체주택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우린 그럼 뭐 사러 가요? 대체주택을 사러 가죠. 맞죠? 야, 주택 가격이 싸대. 저거 사러 가자. 하죠. 그러면 대체주택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습하실 때 3번째와 5번째는 괜찮은데 요 5번째 대체주택의 가격의 하락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복습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소되는 거 몇 개? 3개. 그쵸? 금리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맞죠? 몇 개예요? 3개. 3개? 다음 몇 번이에요? 2번. 됐죠? 이거 출제위원이 몰라서 이렇게 문제 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실수하라고 문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몇 개인가 내는 이유는 여기서 또 틀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개수랑 번호가 헷갈려서 틀리는 사람들, 눈물 짓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됐어요? 자,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다음 몇 번? 3번. 다음 몇 번? 3번. 국어가 뭔데요? 또랑. 봐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랑? 뭐 다 같이 또랑?
아니에요. 인공적인 수로나 뚝. 내가 써주는데 그거 모르면 어떡해요? 아시겠죠? 자,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나 뚝을 국어라고 얘기합니다. 국어 아니에요. 국어 수학할 때 그거 아니야. 발음 때문에 헷갈리시더라고. 자, 그러면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이니까 이것은 토지와 붙어 있는 거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토지와 떨어져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지. 독립부동산으로서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거래할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건물, 소유권 보존된 임목, 명의 방법을 구비한 수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정당하게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하시고 실제로 33회 문제에서요 가식 중인 수목 요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가식,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겠지. 됐죠? 그렇게 해서 7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 문제 뭐예요? 균형의 이동 문제죠. 맞아요? 그러면 잠깐만. 자, 여러분 균형의 이동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가격이 오르고 양이 감소하고 막 난리 나요. 막 말이 다 섞일 거예요. 자, 원칙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만 본다? 큰 것만 보세요. 크기 비교하는 법도 한 방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양은 어떻게 돼요? 균형 양은 큰 것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균형 가격은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균형 가격이에요. 수요 증가, 인기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맞죠? 수요가 감소했어요. 인기 없다는 얘기죠. 가격은 하락. 상승 하락이에요. 공급이 증가했대요. 물량이 많아졌대요. 가격은 오케이. 맞죠?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지겠지. 그렇죠? 공급이 감소됐대요. 물량이 없대요. 가격은 됐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것만 잡고 갑시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 큰 것만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요의 감소폭, 뭐 공급의 증가폭 이렇게 나오면서 어디가 더 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문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큰 것만 체크하고 작은 거는 없애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 개념 들으셨죠? 이 개념 가지고 문제 보시죠. 자, 공급이 변하지 않는데요. 수요 감소했어요. 맞죠? 어디가 커요? 변화의 폭이. 공급 안 변했대요. 수요 감소가 크죠? 맞아요? 공급은 가만히 있었대. 수요는 줄어들었대. 그러면 어디에 변화가 더 커요? 수요 변화가 크죠? 자, 수요 감소라고 얘기했죠? 공급 변하지 않았으니까.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큰 거 찾았죠? 뒤에 양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맞아요?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색깔로 하나 해드리죠. 무슨 색이 제일 잘 보여요? 노란색 잘 보여요? 노란색? 자, 요렇게 줄을 치시고 수요가 감소했대요. 인기 있다고 없다고? 인기? 있다 없다? 없죠. 가격은? 그렇지. 답은 몇 번? 1번. 됐어요? 요게 원칙. 원래 이렇게 푸셨나요? 이렇게 푸셨어요 원래? 아, 그림으로 푸셨어요? 그림으로 풀면 더 힘든데.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빨리 풀어볼까요? 이쪽이 크고요. 여기 보면요, 큰 경우 나왔잖아요. 여기가 크고요. 그러면은 증가니까 양 증가고요. 볼 필요 없고요. 수요 증가니까 가격 오르겠죠. 공급이 증가했어. 증가겠죠. 볼 필요 없죠. 양 증가했죠. 공급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림 그리셔도 돼요.
물론 저같이 이렇게 전공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경영경제학 쪽에 전공하셨던 분들은 그림을 그리셔서 푸시면 더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교점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푸셔도 큰 것만 많이 움직이는 거는 아,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그리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상관없는데 이제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그림으로 푸는 게 편해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게 맞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푸시면요. 수요가 불변이죠. 공급이 증가했죠. 양은 뭐예요? 여기 있는 글자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크기 비교했어요. 자,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됐죠? 3번 수요가 증가가 더 크대요. 맞죠? 자, 잠깐만 여기 보세요.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다 크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어디가 커요? 왼쪽이 커요. 큰 한 글자죠. 왼쪽도 한 글자죠. 작은 나오면 이게 커요. 오른쪽이 커요. 아시겠죠? 보다 큰 나오면 무조건 왼쪽이 크고요. 보다 작은 나오면 오른쪽이 커요. 작으니까 오른, 크니까 왼. 한 글자잖아. 그럼 왼쪽이 크겠지. 수요 증가니까 양은요? 수요 증가니까 양은요? 증가.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가격은요? 상승. 맞죠? 자, 보다 큰이죠? 어디가 커요? 이쪽이 크겠지. 보지도 않아요. 감소니까 양은요? 감소. 공급이 감소해서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은요? 상승. 보다 큰이죠? 볼 필요도 없죠. 여기가 크겠지. 양은요? 감소. 여기 글자 읽으면 되는데 그냥. 맞죠? 수요 감소했으니까 가격은요? 떨어지게 되겠지. 아시겠죠? 요 원칙을 가지고 푸시면 틀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 됐죠? 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가 인상이 되었대요. 맞아요?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이라고 나왔어요. 되셨어요? 자, 가격 탄력성이 얼마라고요? 2.0이라면 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4% 인상됐죠.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인상.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일단 감소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2.0이니까 분자에 와야 되는 수요량은 몇 프로? 8%. 맞죠? 답은 몇 번? 4번. 문제 안 어려우시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관리라는 말에 대해서 나왔을 때 이게 관리의 거의 끝장 문제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관리라는 말이 딱 나오면요,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들어만 두시면 되는데 관리의 영역에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관리, 무슨 관리, 무슨 관리가 있을까요? 그렇지.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자산 관리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관리의 내용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뭐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경제 많이 들어봤죠? 너무나 흔하게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마지막 관리 주체에 따라서 몇 가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되겠어요? 내가 하는 자기 관리, 또 뭐? 위탁 관리. 그리고 섞어서 하는 거 뭐? 혼합 관리. 됐죠? 관리로는 이게 끝. 요거 세 가지 내용을 세분의 역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시설 관리에 뭐가 있어요? 방범, 방제, 에너지 관리. 이런 게 다 시설 관리고요. 재산 관리에 뭐가 있어요? 수입, 목표 수립. 그쵸? 지출, 계획 수립. 맞아요. 비용 통제하는 거. 돈 나가는 거 막는 거. 임대차 유지하고 오세요 유치하는 거. 됐죠? 그게 재산 관리고. 자산 관리 뭐 있어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재투자. 그쵸? 투자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있겠죠.
들으시면서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면 따라 하셔도 돼요. 지금쯤 따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웃지만 말고. 됐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은 바로 지문에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 관리의 영역에 시설관리와 재산관리와 자산관리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나머지 지문 보시면 함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부동산의 법률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것인데, 최적화하는 것인데, 이게 법률관리예요? 법률관리? 아니고 무슨 관리? 이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에서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재산 관리라고도 포함이 돼요. 그걸 뭐 내가 거부하는 건 아니야. 아시겠죠? 이렇게 병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법률 관리는 뭐 계약 관리 같은 거 그런 것에 다 법률 관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기능적 관리는 뭐 기능이나 시설들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됐어요? 2번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라는 말이 나왔죠. 유지는 모양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라고 해야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건물 관리의 경우 생애 주기 비용을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 유지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 아시겠죠? 시설 관리는 뭐라고 나왔어요?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등의 주요 업무이다. 이게 무슨 관리? 무슨 관리예요? 몰라. 큰일 났어.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어디? 무슨 관리?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5번 기계 운영이래요. 이거 무슨 관리? 이건 알아야지. 설비 아니라니까. 설비 관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10번 문제에 대한 좀 이렇게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얻은 것으로 볼 것인가. 논란거리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문제가 그다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시겠죠? 좀 혼란스러운 문제니까요.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최근에는 어디서만 나오냐면요. 시설관리, 재산관리, 자산관리. 요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네. 자,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답 몇 번이에요? 1번. 동일한 세금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차등. 맞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재산세 내라고 얘기했어요. 집주인이 다 낼 리가 없지. 임차인에게 떠넘기죠. 떠넘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가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보유세 감면해 줬어요. 자가 소유를 촉진할 수 있고요. 그렇죠? 취득세를 낮췄어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5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확대는 맞아요.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왜요? 재산세 떠넘기면 나 이사 가버리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답 몇 번이에요? 5번. 왜요? 왜요? 네 개가 근거가 맞으니까요. 맞아, 그렇게 보셔도 돼요. 보셔도 돼요.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개발 부담금 부과는요, 이건 정책 수단이에요.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 부과한다는 말은 이미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책으로 이걸 쓰고 있다는 뜻이고, 보세요. 자원이 비효율적이고 투기를 하고 저소득 주거 문제가 생기고 난개발, 스프롤 현상 생겨서 난개발됐어요.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지. 근데 개발 부담금 부과는 뭐예요? 정책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잠깐만. 시장 실패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하죠. 맞아요? 시장 실패 4가지 뭐가 있어요? 외부 효과,
불완전 경쟁시장, 공공재. 마지막 뭐? 정보의 비대칭성. 오전에 있는 사람 다 알잖아 봐요. 왜 불공정? 왜 불공정? 아시겠죠? 자, 그럼 두 개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시장 실패가 생긴 요인이 있어요. 길게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이렇게 가볍게. 자, 첫 번째 뭐? 왜? 부 효과. 요게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둘 다 시장 실패 요인이 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의 예시 두 가지 얘기해 주세요. 독과점. 그렇지. 또 뭐? 규모의 경제. 그쵸? 독과점과 뭐예요? 규모의 경제. 아시겠죠? 교수님 독과점이 뭔지 모르겠고 규모의 경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오전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 다 해줬어요. 그쵸? 자, 독점은 뭐예요? 한국전력, 담배인상공사. 독점이죠. 과점은 뭐예요? 소수의 회사들이 시장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 자동차, 휴대폰 이런 거. 그쵸?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만약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비용, 시설비용은 다 똑같이 들겠지만 생산이 늘어날수록 생산비 단가가 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쵸?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생산비가 떨어지죠. 맞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들, 즉 생산량이 별로 없는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가격 경쟁이 없죠. 그래서 자연 독과점화 되는 현상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면 싸지고 싸지면 경쟁력이 생긴다. 무슨 경쟁력? 가격 경쟁력.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업체가 자연 도태되겠죠. 우리 이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공공재. 맞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무임승차 문제가 있어요. 좀 옛날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범죄도시 1편 봤어요? 봤죠? 거기서 마동석이 장첸한테 휴지를 왜 이렇게 많이 써? 세금도 안 내는 놈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인천공항 휴지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장첸한테 너 휴지 쓰지 마! 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휴지 쓸게!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는 그거를 뭐예요? 배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론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 장첸이 무임승차하고 있구나 라는 게 떠올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칭자가 안 써져요. 정보의 비대칭성. 자, 정보의 비대칭성. 교수님, 정보의 비대칭성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하시죠.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자, 예시 하나 들죠. 광명시에 가면 과림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LH 직원들이 뭐 했어요? 땅 투기 해놨죠. 거기에 뭐 심었어요? 버드나무. 그쵸? 왜요? 보상액이 제일 크니까. 그러면 LH 직원들이 왜 그걸 할 수 있었겠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왜요? LH는 거기에 토지 개발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초과 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생긴 거예요. 됐어요? 자, 이게 1탄. 시장 실패 1탄이었어요. 자,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니까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시장이 실패했어요. 정부가 개입했어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정부 개입 수단, 정부 개입 정책. 첫 번째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 맞죠? 두 번째 어떻게 개입해요? 직접 개입. 세 번째 뭐? 간접 개입. 자, 토지 이용 규제에 있는 세 가지 얘기해 주세요. 몰라요? 첫 번째 뭐? 지역? 자,
여러분, 용도 지역 지구제 왜 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자,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용도 지역 지구제 왜 하냐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지역 지구제 왜 시행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정답.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이 땅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 규제하는 이유가 지역 지구제가 있는데 그 지역 지구제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됐죠? 두 번째는요. 개발권 양도제. 우린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TDR. 영어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토지 거래 뭐예요? 허가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크게 세 가지. 토지 이용 규제 세 가지 뭐예요? 지역 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 거래 허가제. 이렇게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 수단으로.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직접 규제 잠깐 건너뛰고. 자, 여러분, 시장 실패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간접 개입하는 거는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죠. 그럼 여기 쓰세요. 이렇게 조금행, 이렇게 조금행. 크다고 작다고? 작다고. 조금행. 아시겠죠? 뭐? 세. 부담금. 그쵸? 금은 뭐예요? 금융 지원. 여기에 뭐가 있어요? LTV, DTI 같은 거. 맞죠? 행은 뭐예요? 행정 지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정부가 개입하는 거에 있어서 간접적 개입에 행정 지원이 있는데 이 행정 지원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맞아요? 부동산 가격 무슨 제? 공시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어요? 감 잡았어요, 이제? 자, 그러면 정책에서 시장 실패의 요인들 4가지가 있었고 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3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맞아요? 자, 직접은 너무 많아요. 뭐 수용, 선매, 공공개발, 토지 비축제도 싹 다 직접이에요. 그러면 직접적 개입을 구하라,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를 빼면 돼요? 이용 규제랑 간접적 개입을 빼면 되겠죠. 됐어요? 요거 수용, 뭐 선매 난리 나요. 선매, 공영 개발 뭐 다 나와요. 아시겠죠? 요거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서 왜 이거를 빼서 풀어야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만약에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 중에 간접적 개입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 조금행을 고하시면 되고 직접적 개입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 간접이랑 토지 이용 규제를 빼고 나머지를 고르시면 되겠죠. 저랑 문제 풀 때 당연히 제가 다 써드릴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의 근거까지 다 해드렸어요. 자, 12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시죠. 13번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1번, 민감도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민감도예요? 무슨 분석이에요? 무슨 분석? 흡수율. 그렇지. 자, 흡수율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의 단어로 바꿔보죠. 흡수율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요. 팔리겠니? 이 뜻이에요. 팔리겠어?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학개론에서 분석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자, 저 보세요. 거기 교책이 안 나와요. 제 머릿속에만 있어요. 분석이라는 말이 딱 두 개 나오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생각하냐? 민감도 분석과 두 번째 뭐? 흡수율 분석. 이렇게 해요. 자, 요거 신제품. 잘 보세요.
민감도 분석의 가장 큰 포인트는 투입 요소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결과치, 결과값 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민감도 분석의 가장 포인트예요. 자, 저 보세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거 안 써도 돼요. 자, 제 행동을 봐야 돼요. 자, 옆에 사람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이게 뭐예요? 투입이죠. 결과치는 아따거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좀 무뚝뚝한 신랑이면 아, 왜 그래? 이러고 끝나겠죠. 이 사람 위험해요? 좀 덜 위험해요? 덜 위험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꼬집었는데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감도가 높은 분이죠. 위험하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민감도 분석이니까 투입 요소 대비 뭐? 결과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지. 투자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민감도 분석은. 그러면 민감도가 높은 투자는 제외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거겠죠. 아, 쉽죠? 네. 됐죠? 민감도 분석 뭐? 꼬집? 아야, 이 사람하고는 살아도 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러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라고요. 감 잡았죠? 물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자, 흡수율 분석은 뭐냐면요. 시장에서 매매나 임대나 분양이 되겠니?를 보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원래 시장성 분석의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 봅시다. 흡수율 분석이라고 나왔으니까 흡수율 뭐라고요? 팔리겠니? 그쵸? 그러면 요거의 반대말은 안 팔렸네? 겠죠? 맞아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공 뭐? 실.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말이 있는 거는 흡수율, 반대말이 없는 것은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뭐?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아시겠죠? 분석은 두 가지가 다예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 1번이었고요. 자, 여러분 부동산 개발 사업이 딱 나오면요. 잠깐만, 이것도 하나 더 보고 가야 되겠네. 눈빛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좀 빠져들고 있어, 나한테. 좀 이해가 잘 되기 시작했거든. 그쵸? 느낌이 감 잡았죠? 자, 타당성 분석할 때 시, 그렇지. 뭐? 성, 타. 좋았어요. 지성이 선행, 타투가 후행. 지는 뭐예요? 지역 분석. 시는 뭐예요? 시장 분석. 성은 뭐예요? 시장성이죠. 그러면 타당성이랑 투자 결정은 냅두고 일단 요거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겠네요. 당연히. 맞아요? 그럼 시장 분석은 뭐가 포인트겠어요? 우리가 경제론에서 맨날 하는 거 뭐? 수요와 공급이 나오면 무슨 분석? 시장 분석. 제가 아까 흡수율 분석이 시장성 분석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시장성은 뭐예요? 팔리겠니? 그게 뭔데요? 매매나 임대나 분양될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거겠죠. 시장성이 있다라는 뭐예요? 잘 팔릴 것 같다. 시장성이 없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안 팔리겠네.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봅시다. 시장 분석 나왔죠?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오케이. 시장성 분석 나왔어요. 뒤에 뭐 나와야 되겠어요? 매매나 임대나 분양. 오케이. 됐죠? 타당성 분석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잖아. 그러면 자세하게 해요? 대충 해요? 대충.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계략적.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인근 지역 분석은 뭐예요?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와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잠깐만. 자, 지역 분석의 대상에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마지막 뭐?
동일 수급권이 있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그렇지. 그게 포인트. 유사 지역은 속하지 아니한. 맞죠? 동일 수급권은 대체. 대체가 이 대체가 아니에요. 대체 왜 그렇게 공부를 하냐? 그게 아니고 대신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럼 대체와 똑같은 말이 뭐예요? 경쟁 관계에 있고 또 뭐예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어떻게 해요?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하나 정의를 잡아두고 가시죠. 13번의 답은 1번 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5분 쉬었다가 2교시에 뵙죠. 네.